일본 도쿄의 메구로구. 송진우 암살범 한현우를 찾았다. 한현우 부장님.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식사는 잘 하시고요. 식사는 잘 하죠. 네. 그 병원에는 이렇게 자주? 병원에는 말하자면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옵니다. 다리도 올해 84세가 된 그는 하반신 마비로 병상에 있었다. 혹시 불편했어요? 1945년 12월, 당시 송진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신탁통치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신탁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의미고 우리는 집도 일본 밑에서 독립 못했는데 이게 5년 후에라도 독립시켜준다는 게 고마운 일 아니냐고 이런 여론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복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송진우 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놈 살려줘서는 안 되려니까 뒷담장을 넘어서 우리 들어갔습니다. 우통을 새빨갛게 벗은 사람이 쭉 일어서 앉아있더만요. 그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종사춘이라고 그러더니 이자가 그냥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야하다니. 내가 한방 이제 그 사람 다리에다 대고 쏘았거든. 위협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송진우입니다. 죽은 데가. 그래. 시들한테 시장 소금씩 지지하는 놈을 쏜다. 그래고 우린 나왔거든요. 미 군정 3년간 유력한 지도자들이 암살되었다. 정치 노선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민족 분열자라는 이름으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등의 정치 지도자들이 차례차례 암살되었다. 그때는 민족 분열은 다들 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너희들은 민족 분열자다. 이제 그렇게 규정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죠. 연일 테러가 난무했다. 자신의 정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테러가 저질러졌다. 백색대로 적색대로 난무했죠. 군정 3년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미 군정의 CIC 통계에 따르면 1947년 8월의 경우 한 달 동안 발생한 테러만 해도 505건이었다. 그로 인한 사망자가 90명, 부상자는 1,100여 명에 달했다. 그 해방 직후에는 저희 사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적 성격으로 그래서 쭉 가면 죽여야 돼. 쭉 가면 그 새끼 없애야 돼. 이거야요. 다 소용주의야, 소용주의. 이놈 새끼 죽여한다고 말한다고 말이야. 일제라는 이런 아주 탈이라는 이런 적을 상대로 계속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어떤 정치 문화 속에서는 적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적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편이 아니면 곧 이제 적이 된다. 이런 어떤 논리. 이런 이분법적 이런 논리에 아주 익숙해 있었고. 제 사무실 정정준 박사와 황순주 박사. 해방정국의 테러에 실체에 접근하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발굴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핵심적인 것은 범인 안두희가 미국 CIC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굴한 실리 보고서가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에 대한 새로운 배경 때문이었다. 또 하나 실리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안두희가 소속돼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인 염동진이라는 인물이다. 염동진에 관해서는 20대에 찍은 유일한 사진만이 한 장 남아있을 뿐이다. 염동진과 그의 조직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유진산 씨가 백이사 총무했지. 유진산 씨요. 그래서 백이사를 짓고서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홍정철이가 백이사 했다는 것도 있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명재, 명재 사단하던 사단장 하던 이명재도 백이사원이에요. 염동진의 백이사는 비밀 조직이었다. 베일 속의 인물 염동진과 백이사에 대해서 실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분은 말 요새 뭐 우익하지만 우익이 철저한 우익. 극우지. 예, 극우적인 이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암살단이니까 비밀 조직이지. 비밀 결사로 이제 암살을 주로 하는 그걸 이제 못도로 하는 단체는 아마 백이사밖에 없을 겁니다. 염동진의 첫 번째 표적은 현준혁이었다. 현준혁은 그동안 북한의 공산당 내 푸벌 싸움의 희생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암살의 진상은 다르다. 직접 한 거는 백관우이가 이제 올라타게 해주고 싹 가부돌 적에 좀 스피드 떨어질 적에 올라타게 해주고 꼰청 갖다 대고 그대로 사살했다. 알려지지 않은 암살범 백관호. 당시 나이 21세. 그는 백이사의 핵심 단원이었다. 백관우는 그때 이제 이 아주 충실한 성실한 염동진 씨의 이제 이 접근이고 수행하고. 현준혁을 암살한 이유는 백관옥의 형 백근옥의 녹취 증언에 담겨 있다. 강원 소작으로 다 만난 거이 염선생이랑 우리가 다 안 만난 거이 그걸 두 번 만났어. 두 번 만났다고. 그래, 두 번 만나서 그놈이 아무런 그 위대한 선수권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가 스타린그라드에 들어가 그 독일군이 점령해서 그냥 그냥 막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여자고 뭐 막 이거 하고 그냥 재산 약탈하고 그랬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러느냐. 단원들은 다시 현준혁을 찾아간다. 소련군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조치를 원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은 약탈과 부녀자 겁탈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당시 좀 공산당 책임자로서 북조선 동로당 책임자로서 좀 얘기를 하시오. 그러고 그럼 제가 얘기하지요. 그러고서 그럼 내일 또 다시 오겠습니다 했으니까 똑같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뭐 알았어. 이건 없애야 이 새끼를 없애야 돼. 그게 없어. 현준혁 암살의 배우는 바로 염동진이었던 것이다.
1943년 평양에서 염동진은 백이사의 전신인 대동단을 만들었다. 영명사의 주지 박보봉과 함께 만든 대동단은 항일 비밀결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대동단의 목표는 항일에서 반공으로 순회하게 된다. 거기서 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이러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이 격분해가지고 반공투쟁하는 이제 대동단에 입단하게 된 거거든요. 현준혁 암살로 인해 소련군 사령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염동진과 대동단원들은 월남을 결심한다. 1945년 11월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고 마련한 첫 번째 아지트는 지금의 낙원동이었다. 이곳에서 염동진은 중국의 남이사를 본따서 대동단의 명칭을 백이사로 바꾼다. 저 정도 이 정원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염사령 있던 방이고, 여기 대청마루가 작아요.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었고. 월남 청년들이 주축이었던 백이사는 단원들이 아지트에서 숙식을 함께했다. 식사는 대강 이 부분으로 생각이. 이 부분이야. 백이사의 핵심 단원인 백관옥의 동생 백찬옥 씨. 그가 월남 후 처음으로 염동진을 본 것도 효자동 아지트에서였다. 당시 거리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전국의 실업자가 80만에 달했던 상황. 젊은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해방되면서 그때 아주 한참 빛걸던 젊은이들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을 때,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럴 적에 요 선내민들에서 이게 동원이 돼 있었어요, 그때. 낙원동에 머물던 염동진은 효자동, 궁정동으로 백이사 본부를 옮겼다. 백이사는 청년 단원들을 포섭해 나갔고 서울 시내 곳곳에 백이사 단원들이 상주하는 아지트가 만들어졌다. 퇴계로의 호국사투는 단원들의 아지트인 동시에 사격 연습을 하던 훈련장이었다. 요 정도부터 아마 저 깊이가 아주 커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들어갈 적에 아주 크구나.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사기 연습을 혼자 합니까? 그죠? 대부분은 혼자예요. 그때 서로 얼굴들 모르게 한다니까. 집행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테러리스트죠. 그 당시에. 누가 백이사에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끼리도 잘 모르죠. 선생님이 모르는 백이사 단원도 많죠. 많았겠죠. 전부 다 행적 연락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행적 연락할 적에는 이미 떠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령 염동진, 부사령 박경구, 백이사의 초대 총무는 유진산이었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백이사 조직의 비밀은 유지되었다. 서울 시내에 늘 이선 급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직자 아주 핵심 단원들이라는 한 200~300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두한은 비밀결사 백이사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 단원이다. 원래 김두한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전위대에서 활동을 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공산당이 김두한이 정신력이 말이야 9만10만명을 다 이제 포섭했죠. 포섭했는데 그때는 뭐 꼼짝 못했지요. 이제 그 우익민주진영이 말이야. 김두한을 전향시킨 것은 염동진이다. 낙원동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우세백 대밀상 들어오다가 무릎 꿇었어요. 놈 자식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셈인지 알아보죠. 너희 아버지가 빨개 새끼한테 죽은 건데 놈 새끼 빨개 새끼한테 가서 갖다 주라고 해서 취했단 말이야. 갖다 없애버려.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한 김좌진 장군. 아버지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김두한이 백이사의 핵심 단원이 된 것이다. 두한이는 영 선생 말만은 고용 못한다. 당시 백이사는 미군 방첩대 CIC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다. 백이사는 CIC와 함께 국내 정보 수집과 대북 첩보 활동을 해나갔다. 서로 만나서 정보 수집해주는 대신 우리 신변을 좀 보호해라고 하는 게 아마 사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진은 당시 CIC 본부에 백이사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었고 대북 담당관인 위테커에게 북한 관련 첩보를 제공했다. 대북 첩보했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미국 사람들 거기에 첩보 공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쪽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8선이 항상 한 달에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983년 북한과 소련이 공동 제작한 영화 영원한 전우는 1946년 평양의 3.1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난 김일성 저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46년 김일성 저격 사건은 염동진의 백이사와 당시 대한임정 내무부장이던 신익희의 정치공작대가 연계하여 주도한 것이다. 백이사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이 정치공작대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이사가 정치공작대인지 정치공작대가 백이사인지 모를 정도예요. 정치공작대는 대중운동이고 대중조직운동이고 이제 백이사는 비밀 특수공사 운동이고 그러니까요. 1946년 1월 정치공작대와 백이사가 김일성 저격 계획을 수립했다. 저격 계획을 주도한 것은 정치공작대 조직반장 조중서였다. 1946년 2월에는 김정일을 비롯한 정치공작대 소속 단원 3명이 북파됐고 염동진은 이들에게 권총을 제공했다. 그러나 북파된 대원들과 일주일이 넘게 연락이 두절되었다. 성가라, 김일성 권총을 꺼내더만요. 김재철이하고 형제배하고 길선이가 갔는데 일을 제대로 하면 도와주라. 하지만 그 권총만 가지고 가서 이놈들 죽여야 되겠다. 그거예요. 일을 못하면 도와주고 그냥 가서는 죽여라. 38선을 넘은 이성렬은 평양에서 평남인민위원회 정보과에 근무하던 반공청년 조제국과 접선한다. 이성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 만나서 김정일 씨를 그날로 소개해서 줬어요. 조제국과 접선한 정치공작대 김정희 일행은 김일성 저격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강연할 적엔 아무 데 가서나 동포 여러분 꼭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포하면 수류탄 쥐어라. 여러분 하면 이게 2초 만에 이게 기다렸다 던지니까 1초 내지 2초 기다렸다 던져라. 당일날 조제국은 평양역이 내려다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영화에 묘사된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 김일성의 연설이 다 끝나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아니 동포 여러분 하면 이게 탕 해야 되거든요. 이미 탕 소리가 나요. 그때 한 30분 했을게요. 아니 그 중간중간 한 3분지 기다려도 뭐 탕 소리가 나요. 권총 소리가 나요. 안 나죠. 연설 중에 폭탄 투척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당일날 저격을 지휘하기로 했던 김정희가 보안 서원의 추적을 받아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비겁한 새끼들 맞아. 이거 뭐 이 싸새끼들이다. 결국 김영집이 수류탄을 던진 것은 식이 다 끝나갈 즈음이었고 수류탄을 막은 노비첸코 수호기는 중상을 입었다. 백구야 나 살려라고 머지리 뛰는 판이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뭐 다 뛰고 광장은 개미 새끼 하나 밖에 없고. 김일성 저격은 실패했다. 연설이 끝나고 연단 위에 앉아있던 김일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김정일을 비롯한 정치공작대원과 백이사 이성열은 북한의 반공 청년들을 규합해 북한 요인 테러에 나선다. 최영건과 김치액의 집을 습격하는 데 실패하자 이어서 김일성의 외척인 강양욱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기독교 목사가 아무리 집안 관계 된다면도 이렇게 학정지를 그때 얘기로는 학정지를 하는 김일성의 앞제비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걸 아주 팽배했어요.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는 이제 가족들만 살상됐다. 내가 뭐 자랑 삼아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같은 동족인데. 강나욱의 아들이 모르지 아마 징통받은 아이야. 하고 그 딸이 어깨로 해서 이 가슴으로 막 숨이 나갔다니까. 근데 막 그렇게 지금 나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 엄청 쓰고 때리니까. 파견된 정치공작대원들은 거의 대부분 체포되거나 사살됐고 이성열, 조제국, 최이호 등은 남한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공작대와 백이사의 이러한 테러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 던진 충격은 컸다. 이것이 46, 7년, 8년의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고 그리고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준혁 암살, 김일성 저격의 배후인 염동진.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무서운 사람이야. 강철 같아요. 아주 저 귀공자 타입이야. 참 그 눈이 못 본다는 거. 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구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못 보는 사람에서 권성은 명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염동진의 신상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일본 경찰의 사찰 보고서다. 염동진은 1931년 설린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1934년 2월 25살의 나이로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했다. 독립군 장교 양성이 목적이었던 낙양군관학교는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했다. 그래서 설립 운영은 김구 선생이 주도하고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 이청천을 비롯한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실제로 교육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1935년 4월 낙양군관학교를 졸업한 염동진은 민족혁명당에 가입한다. 남경으로 이동해 민족혁명당 활동을 하던 염동진. 일제의 사찰 보고서에는 염동진은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으로 분류돼 있다.
그 민족혁명당을 주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의열단을 이끌어왔던 김원봉 선생이 주도를 했지요. 김원봉이 주도하면서 의열단의 민족혁명당의 성향은 그 좌익 쪽의 성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념에 반대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1935년 겨울, 염동진은 민족혁명당을 나와서 화북으로 갔다. 이 화북행이 그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아주 꼴도 보기 쉽고 말이죠. 뭐 저 대가리라는 사람들이 밤낮 소리 파벌싸움만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잠깐 동북 가서 우리 LA 동북 지방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서 무슨 선물한다든가 잠깐 일을 꾸미는 게 나을 것 같다. 남경을 떠나 화북지방으로 간 염동진의 행적은 기록상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생질인 김종진의 증언에 따르면 36년 이후에 만주의 산성진에서 일본의 관동군에게 체포됐고 이때 당한 고문 때문에 눈이 점점 멀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 뭐 잡혀가지고 고문 당해가지고 뭐 몇 번 죽었다 살았다 해가지고 귀인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귀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로사키라는 그 소자가 말이죠. 그냥 믿어꼬로가 하루 괜찮다. 이만한 청년이면 한번 우리가 일 시켜서 좋겠다. 염동진은 이후 만주 지역의 일본 관동군에게 협력했다. 그러나 관동군에서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본군하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뭐 다 잦아졌을 때니까 뭐 중국 사람 홍군, 중국 공산당하고의 문제가 제일 컸다고 얘기합니다. 1940년경에 관동군에서 풀려난 염동진은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31살 때였다. 하지만 관동군에게 협력했던 사실은 그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염동진의 약점이자 염동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공을 내세웠지만 이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반공의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이 땅의 해방이나 건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통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방식의 테러나 암살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월남한 염동진의 삶은 맹렬한 반공투쟁으로 일관됐다. 이날 인민당부 영운영 씨, 조선공산당 대표 박근영 씨, 중앙인민위원회 회장 프로벤 씨, 민족혁명당 대표 김원봉 씨. 우선 해방 직후 남한의 전국은 좌익의 압도적인 우세였다. 남한의 좌익을 저지하며 공산화를 막는 것이 염동진의 일관된 목표였다. 공산당을 이제 불법 집단을 안 봤거든. 합법 정당으로 똑같이 봤거든요. 그걸 이제 공산당은 교묘하게 이용을 잘했지. 1947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웨드마이어 장군이 남한의 정세를 시찰하러 왔을 때 염동진은 그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 서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염동진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 군정은 너무나도 작은 그릇인 남한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은 염동진의 제1차적인 표적이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폐기사가 전반적으로 박헌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때는 유일한 이제 이 종족으로 바뀌었죠. 동양을 이제 반도 염탄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도 들으면 이 박헌영이는 이 변장술이 상당히 능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놓쳐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는 그 변장해서 다니니까. 염동진은 김두한과 백이사 단원들을 시켜 박헌영 납치를 시도하였다. 두한이 너희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두한이가 박헌영한테 더 잊어줬겠음을 가졌지요.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장. 그러나 박헌영 납치는 미수에 그쳤다.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과 미군정의 체포령까지 겹치게 되자 46년 가을 박헌영은 월북을 택하게 된다. 박헌영이 이북 안 왔더라면 또 우리 정책이 달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김일성은 저거 마적 중국된 게 말이야. 인지를 잡아놓은 말이야. 그럼 박헌영 인지가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야. 예? 자원을 받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일을 하자고 말 반대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폐항에서 온 참말로 말이죠. 폐항 출신 참 말이야. 박헌영 이름을 오는데 거절을 못하고 말이야. 김삼룡이가 참 고생했습니다. 몽양 여운형은 해방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러의 표적이 된 정치인이었다. 12번 당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좀 가벼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12번 다 당된 모인생 그것을 웃으면서 간단히 넘기고 그랬어요.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경 여운형은 자신의 계동집으로 가기 위해 해화동 로타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문에는 이제 차 뒤에서 원래 타고서 쐈다고 하는데 그 차 원래 탈 수가 없는 차예요. 위에 잡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건 참 뭐라 할까 운명이 이게 뒤로 이제 차 가는 거 뒤로 쫓아가면서 뛰어가면서 쐈는데 그게 명중이 됐다는 게 참 여운형의 암살범은 한지근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공범들이 있었다. 백이사하고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이제 김영철 그 양반하고는 이제 많이 거래가 있었죠. 그 양반이 그 백이사 계통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운형 암살 공범들과 김영철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김영철이 암살범들에게 권총을 제공한 암살 사건의 배후였던 것이다. 김영철 씨가 그러면 여운형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어떤 식으로 얘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빨갱이는 그때 없애야 된다. 그거죠. 딴게 아니고. 그렇다면 김영철과 백이사의 관계는 무엇인가? 김영철이 백이사 단원이었음을 증명하는 백이사 부사령 박경구의 녹취록이 남아있다. 김영철 씨는 원래 만주에 있을 때 우리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는 내가 부사령도 아니고 그 양반이 집행부장 했잖아요. 원래 김영철 씨 권총장이에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집행부장. 그래서 그 집행부장이 하수가 부정했을 게 아닙니까? 염동진과 박경구는 집행부장 김영철을 통해 여운형 제거를 지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영철은 한지근 패를 포섭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백이사는 여운형 암살을 사주했을까? 여운형이 암살되기 전에 백이사 부사령 박경구는 여운형을 찾아가 그의 노선을 탐문하였다. 물었더니
이 양반 말이 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과거 임시정부 시절은 이미 시대지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정부를 세워야겠다. 이런 말이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청년들은 전부 이 사람. 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던 걸 고향 그대로 염선생에게 보고 그러니까 염선생 찾으면서 그렇다니까 그 틀림없다. 그렇다면 저는 없이 하게 되냐. 그렇습니다. 없이. 해방 전국에서 몽양 여운형은 좌우 합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의 암살로 중도파의 활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기회주의자이고 정치적인 회색 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좌우가 협력해서 나라를 건설하자는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운형이 암살됨으로써 이제 남한에서는 더 이상 중도의 깃발이나 중간의 깃발 내지는 극단과 극단을 선택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해방 후 남한의 노동운동은 좌파가 주도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산하의 전평은 남한 최대의 노동단체였다. 염동진은 좌파 노동운동의 위험성을 매우 경계했다. 공산주의 하는 상투수단은 벌써 노동운동하고 거기서부터 모는 거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큰 슬로건이었어요, 백이사에. 공산화의 선봉이 되는 무력공산 이외에 노동쟁의와 사보타지로서 나라가 망하는 건 보통이니까. 염동진은 좌파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조직인 대한민청을 조직한다. 백이사 단원인 유진산과 김두한을 중심으로 1946년 4월 대한민청이 출범한다. 거기 간 거 유진산, 김석산, 박용직이 죽었어요. 박용직이, 김석산이, 유진산이. 다 백이사 단원입니까? 네. 뭐 그저 보통 말하나 자회사지. 민성에 있던 사람들은 백이사라는 거 잘 몰라요. 그 몇몇 사람은 알아요. 46년 9월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남한은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미 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를 빌미삼아 수세에 몰리던 공산당이 총공세를 펼친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남도당 결성이 되어 있는데, 3당 합당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정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아무리 신청해도 말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간부들 얘기가 말이야. 이거 하면 말이야. 미국은 본때를 보이잔 말이야.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났다. 제너 스트라이크 일났다.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말이야. 미국도 망신당한 기란 말이야. 철도를 비롯해서 출판, 신문, 인쇄 등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 전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했다. 남한 사회는 완전히 마비됐다. 9월 30일 파업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두한이 지휘하는 대한민청 별동대가 용산역에 출동한다. 두한이가 막 그냥 트럭을 한 200, 300명 내리고 막 타고 그러지. 젊은 앞에 가면 나가 있죠, 거기 다. 한 자씩 차고 나가서 그 발전은 다. 대한노총 등 우익계 단체들도 진압에 참여했다. 당시 용산역엔 1000여 명의 전평산하 철도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진압한 데는 어제 까고 부시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도 까고 부시고, 돌 던지고, 몽지고, 도끼 가지고 나오고. 뭐 싸움하는 거지. 그 당시엔 뭐 딴 거 하나도 없고 싸움하는 게. 철도 파업뿐만이 아니었다. 전평본부 공격, 경전 파업,
인천 파업 등 남한 내의 파업 현장에는 어김없이 김두한이 지휘하는 대한민청이 출동했다. 우리는 경찰에 잡혀가 안심을 했어요. 경찰 안 되고 테러 단장은 몸 죽는 기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뭐 그래도 검문해도 그래도 갖다 놓고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테러 단장 놓으면 말이야. 뭐 그저서 죽는 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못하는 거를 청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경무부나 수도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하늘 얼마큼씩 돈을 대준 거예요.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었다. 약한 경찰력으로 합법적 파업을 진압할 수 없었던 미군정. 장택상은 우익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장택상이 말이죠. 그 사람 대기사 있고 지역막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무슨 대한민국 근거하지 않겠어요. 근거하려면은 이거 하려다 보면 말이지 어디서 무슨 뭐 빨개들이 어디 막 대구에서 폭도 일으키나 뭐 일으키나 말이지. 그건 누구의 원조 받아요. 대기사에 와서 우리 좀 동원시켜 달라. 뭐 어떻게 달라 말이야. 다 아는 거예요. 경찰의 비호 속에 미군정 3년은 우익 청년단체들의 전성시대였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서부 학생 준비연맹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 잡게 되면은 가서 죽이면 뭐 갖다 가면 씌워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발호가 심했습니다. 파출소 시켜가고 방어하고 뭐 굉장했어요. 그때에 우리 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많이 죽여서 마파강에 떼우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들 했습니다. 그 한강에 말이야 깨어나가본 말이야. 그 말에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바로 가운데 가면 내려갔겠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에 있는 데서 말이야. 보면 말이야 이 팔이 나와 있고 말이야. 솔직한 얘기가 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한 거는 우익단체에서 세게 자기를 몰아쳤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섰지. 백상섭이 염동진의 지령으로 중국에 간 것은 1947년 말경이었다. 만주 일대에 백이사 휘하의 백이군을 창설하기 위한 임무였다. 염동진이 웨드마이어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백이군은 1만 5천의 사단 병력으로 구성되며 미군의 G2와 연계한 서울 본부와 목단 지역에 지역사령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이군의 1차 목표는 장개석의 군대와 연대해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군대를 조직을 해갖고 압록강을 건너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보자. 궁극적인 백이군의 목표는 북한의 공산군까지 공격하는 것이었다. 가보니까 그 심양시의 주위가 말이야. 낮에는 국부군이고 정부군이고 밤에는 팔로군이야. 그래서 팔로군에 싹 완전히 포위하고 이렇게 물품 같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뭐 아주 생지역이죠. 이미 모택동의 중국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던 만주에 항공군대를 건설하려던 계획은 결국 무의로 돌아갔다. 염동진은 공산군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파시스트적인 국가 건설을 꿈꾸었다.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거부합니다. 새로운 한국의 국가 형태는 국가 사회주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영미식 자본주의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뭐 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자면 해방 후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요. 그래서 민족국가라는 걸 찾으려고 여기에서 시작된 단체가 백이사고.
실리 보고서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정부 수립과 함께 백이사는 급격한 쇠퇴의 길에 들어선다. 사설 조직인 백이사의 한계였다. 백이사 단원들은 군, 경찰 등 사회 각계로 흩어진다.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활동을 못하는데 뭐 같이 있을 필요성도 없고 서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특수한 사람만 맺지 않고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마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맺은 동지들인데. (1949년) 백범 김구가 암살되었다. 실리는 보고서에서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백이사 단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안두희가 과연 백이사였을까? 그러나 백이사 단원들은 백이사와 백범 암살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나쁜 놈의 새끼, 놈의 새끼가 이런 짓 했냐고 노발대발 하신 내가 봤어. 그거는 김동진 선생님. 내 형도.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말이지. 노발대발을 봤어요. 그건 당치 않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백이사가 왜 백번 암살합니까? 그건 당치 않는 소리예요. 그럴 이유가, 글쎄, 그럴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서는 그분이 대통령을 시해할 그런, 하등의 그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서질 않는 얘기입니다. 설사 안두희가 백이사 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염동진이 암살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백이사 못할 적입니다. 그치? 전혀 백이사 우리 애삼촌이 벌써 일 못할 적이니까요. 그중에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 있던 분들이 나가서 다른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하면 그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에서는 백이사라는 벌써 활동은 49년은 전혀 없었습니다. 49년 말경부터 염동진은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다고 한다. 당시 백이사 활동은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고 50년 초에 이르러서는 그를 찾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군부에 공헌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야. 역사적인 평가를 말이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은 그건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때 말이지 남북의 합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뭐 미국이 뭐 어떻게 하지 않냐 이와 같은 복잡한 말이 뭐를 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거지 말이야.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보냐 말이야.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정국 당시의 난무한 테러는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 후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정치 문화, 이런 어떤 그 잔재라든가 영향이 여전히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어떤 테러라든가 폭력 있죠. 노골적인 방식의 어떤 폭력 이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 정치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정치의 어떤 차이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폭력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 토론이라든가 합의가 아닌 있죠. 그 물리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오늘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 정치나 정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방식의 테러 조직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하고 가동될 수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 남겨진 아주 치명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동진의 말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김종진 씨가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6.25 직전 병상에서였다. 하지만 그도 외삼촌의 최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 상태만 똑똑했다면 6.25 때 물론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근데 완전히 우리 얘기하자면 미친 거니까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서울대학병원 그 뒤에, 이 별동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기대가 나가지고 벌벌 기어댕길 적입니다. 한 2번 갔겠지만, 딱 하고 내가 학생이 내가 뭘 합니까, 내가 그치.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태가요? 완전히, 모를 정도였죠. 정신착란 상태의 염동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도 피난 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군에 끌려간 이후 그의 생사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무서운 사람이야. 감철 같아요. 아주 귀공자 타입이야. 참 눈이 못 본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구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못 보는 사람에서 권총은 명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염동진의 신상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일본 경찰의 사찰 보고서다. 염동진은 1931년 설린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1934년 2월 25살의 나이로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했다. 독립군 장교 양성이 목적이었던 낙양군관학교는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했다. 설립 운영은 김구 선생이 주도하고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이청천을 비롯한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실제로 교육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1935년 4월 낙양군관학교를 졸업한 염동진은 민족혁명당에 가입한다. 남경으로 이동해 민족혁명당 활동을 하던 염동진. 일제의 사찰 보고서에는 염동진은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으로 분류돼 있다. 민족혁명당을 주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의열단을 이끌어왔던 김원봉 선생이 주도를 했죠. 김원봉이 주도하면서 의열단의 민족혁명당의 성향은 좌익 쪽의 성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념에 반대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1935년 겨울, 염동진은 민족혁명당을 나와서 화북으로 갔다. 이 화북행이 그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아주 꼴도 보기 쉽고 말이죠. 대가리라는 사람들이 밤낮 수이 파벌싸움만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잠깐, 동북 가서 우리 LA 동북 지방에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서 무슨 선물을 한다든가, 잠깐, 일을 꾸미는 게 나을 것 같다. 남경을 떠나 화북지방으로 간 염동진의 행적은 기록상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생질인 김종진의 증언에 따르면 36년 이후에 만주의 산성진에서 일본의 공식 돈을 대준 거야.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었다. 약한 경찰력으로 합법적 파업을 진압할 수 없었던 미군정. 장택상은 우익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장택상이 말이죠. 그 사람 대기사에 그 지역막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무슨 대한민국 근거하지 않겠어요. 근거하려면은, 이거 하려면 말이지, 어디서 무슨 빨개들이 어디 막 대구에서 폭도 일으키나 먹히나 말이지. 그건 누구의 원조 받아요. 대기사에 와서 그래도 동원시켜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말이야. 다 아는 거예요. 경찰의 비호 속에 미군정 3년은 우익 청년단체들의 전성시대였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서부 학생 준비연맹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 잡게 되면은, 가서 죽이면 갖다 담을 씌워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발호가 심했습니다. 파출소 시켜가고 방어하고 굉장했어요. 그때에 우리 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많이 죽여서 마파강에 떼우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들 했습니다. 그 한강에 말이야 끼어나가본 말이에요. 그 말에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바로 가운데 가면 내려갔겠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이 있는 데서 말이야. 보면 말이야 이 팔이 나와 있고 말이야. 솔직한 얘기가 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한 거는 우익단체에서 세계 자기를 몰아쳤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섰지. 백창섭이 염동진의 지령으로 중국에 간 것은 1947년 말경이었다. 만주 일대에 백이사 휘하의 백이군을 창설하기 위한 임무였다. 염동진이 웨드마이어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백이군은 1만 5천의 사단 병력으로 구성되며 미군의 G2와 연계한 서울 본부와 목단 지역에 지역 사령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이군의 1차 목표는 장개석의 군대와 연대해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군대를 조직을 해갖고 압록강을 건너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보자. 궁극적인 백이군의 목표는 북한의 공산군까지 공격하는 것이었다. 현준혁 암살로 인해 소련군 사령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염동진과 대동단원들은 월남을 결심한다. 1945년 11월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고 마련한 첫 번째 아지트는 지금의 낙원동이었다. 이곳에서 염동진은 중국의 남이사를 본따서 대동단의 명칭을 백이사로 바꾼다. 요 정도 이 정원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염사령 있던 방이고 여기 대청마루가 작아요.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요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었고 월남 청년들이 주축이었던 백이사는 단원들이 아지트에서 숙식을 함께했다. 집사는 대강 이 부근으로 생각이. 이 부분이야. 백이사의 핵심 단원인 백관옥의 동생 백찬옥 씨. 그가 월남 후 처음으로 염동진을 본 것도
효자동 아지트에 쓰였다. 당시 거리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전국의 실업자가 80만에 달했던 상황. 젊은이들은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해방되면서 그때 아주 한참 빛걸는 젊은이들이 좌지우지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을 때,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럴 적에 요 선내민에서 이게 동원이 돼 있었어요, 그때. 낙원동에 머물던 염동진은 효자동, 궁정동으로 백이사 본부를 옮겼다. 백이사는 청년 단원들을 포섭해 나갔고 서울 시내 곳곳에 백이사 단원들이 상주하는 아지트가 만들어졌다. 퇴계로의 호국사투는 단원들의 아지트인 동시에 사격 연습을 하던 훈련장이었다. 이 정도부터 아마 저 깊이가 아주 커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들어갈 적에 아주 크구나.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사기 연습을 혼자 합니까? 그죠? 대부분 혼자예요. 그때 서로 얼굴들 모르게 한다는 게. 집행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체조리스트죠. 그 당시에. 누가 백이사에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끼리도 잘 모르죠. 선생님이 모르는 백이사 단원도 많죠. 많았겠죠. 전부 다 행적 연락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행적 연락할 적에는 이미 떠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령 염동진, 부사령 박경구는 암살범 백관호. 당시 나이 21세, 그는 백이사의 핵심 단원이었다. 백관호는 그때 이제 이 아주 충실한, 성실한 염동진 씨의 이제 이 직권이고 수행하고. 현준혁을 암살한 이유는 백관옥의 형 백근옥의 녹취 증언에 담겨 있다. 강원 소자거든. 만난 거이 염선생이랑 우리가 다 만난 거이. 그걸 2번 만났어. 그래 2번 만났다고. 그래 2번 만나서 그러니 그런 그 위대한 선수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가 스타린그라드에 들어가 그 독일군이 점령해서 그냥 막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여자고 뭐 막 이거 하고 그냥 재산 약탈하고 그랬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러느냐. 단원들은 다시 현준혁을 찾아간다. 소련군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조치를 원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은 약탈과 분여자 겁탈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당시 좀 공산당 책임자로서 북노당 책임자로서 좀 얘기하시오. 그러고 제가 얘기하지요. 그러고서 그럼 내일 또 다시 오겠습니다 했으니까 똑같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알았어. 이건 없애도 이 새끼를 없애도 그게 없어. 현준혁 암살의 배우는 바로 염동진이었던 것이다. (1943년) 평양에서 염동진은 백이사의 전신인 대동단을 만들었다. 영명사의 주지 박보봉과 함께 만든 대동단은 항일 비밀 결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대동단의 목표는 항일에서 반공으로 순회하게 된다. 거기서 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격분해가지고 반공투쟁하는 이제 대동단에 입단하게 된 거거든요. 현준혁 암살로 인해 소련군 사령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염동진과 대동단원들은 월남을 결심한다. 1945년 11월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고 마련한 첫 번째 아지트는 지금의 낙원동이었다.
정도부터 아마 저 깊이가 아주 커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들어갈 적에 아주 크구나.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사기 연습은 혼자 합니까? 그죠? 대부분 혼자예요. 그때 서로 얼굴들 모르게 한다는 게. 집행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체조리스트죠. 그 당시에. 누가 백이사에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끼리도 잘 모르죠. 예. 선생님이 모르는 백이사 사람도 많죠. 많았겠죠. 전부 다 행적 연락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행적 연락할 적에는 이미 떠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령 염동진, 부사령 박경구, 백이사의 초대 총무는 유진산이었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백이사 조직의 비밀은 유지되었다. 서울 시내에 늘 있은 급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진짜 아주 핵심 단원들이라는 한 200~300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두한은 비밀결사 백이사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 단원이다. 원래 김두한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전위대에서 활동을 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공산당이 김두한이 정진영이 말이야 9만10만명을 다 이제 포섭했죠. 포섭했는데 그때는 뭐 꼼짝 못했지요. 이제 그 우리 민주진영이 말이야. 김두한을 전향시킨 것은 염동진이다. 나건종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우세댁 대밀상 들어오다가 무릎 꿇었어요. 이놈 자식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쳤는지 알아보죠. 너희 아버지가 빨리 새끼한테 죽은 건데 음식이 빨리 새끼한테 가서 갖다 주라고 해서 취업다고 갖다 없애버려.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한 김좌진 장군. 아버지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김두한이 백이사의 핵심 단원이 된 것이다. 두한이는 염선생 말만은 고용 못한다. 당시 백이사는 미군 방첩 대 CIC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다. 백이사는 CIC와 함께 국내 정보 수집과 대북 첩보 활동을 해나갔다. 서로 만나서 정보 수집해주는 대신 우리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사전에 합의가. 김두한은 비밀결사 백이사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 단원이다. 원래 김두한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전위대에서 활동을 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공산당이 김두한이 정진영이 말이야 9만10만명을 다 이제 포섭했죠. 포섭했는데 그때는 뭐 꼼짝 못했지요. 이제 그 우리 민주진영이 말이야. 김두한을 전향시킨 것은 염동진이다. 나건종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우세댁 대밀상 들어오다가 무릎 꿇었어요. 이놈 자식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쳤는지 알아보죠. 너희 아버지가 빨리 새끼한테 죽은 건데 음식이 빨리 새끼한테 가서 갖다 주라고 해서 취업다고 갖다 없애버려.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한 김좌진 장군. 아버지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김두한이 백이사의 핵심 단원이 된 것이다. 두한이는 염선생 말만은 고용 못한다. 당시 백이사는 미군 방첩 대 CIC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다. 백이사는 CIC와 함께 국내 정보 수집과 대북 첩보 활동을 해나갔다. 서로 만나서 정보 수집해주는 대신 우리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사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진은 당시 CIC 본부에 백이사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었고 대북 담당관인 위테커에게 북한 관련 첩보를 제공했다. 대북 전파했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미국 사람들 거기에 첩보 공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쪽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8선이 항상 한 달에 2-3명이 왔다 갔다 하죠. 1983년 북한과 소련이 공동 제작한 영화 영원한 전우는 1946년 평양의 3.1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난 김일성 저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46년 김일성 저격 사건은 염동진의 백이사와 당시 대한민정 내무부장이던 신익희의 정치공작대가 연계하여 주도한 것이다. 백이사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이 정치공작대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이사가 정치공작대인지 정치공작대가 백이사인지 모를 정도예요. 네, 정치공작대는 대중운동이고 대중조직운동이고 새로운 한국의 국가 형태는 국가사회주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영미식 자본주의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뭐 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자면 해방사 후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요. 그래서 민족국가라는 걸 찾으려고 여기서 시작된 단체가 백이사고. 실리 보고서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정부 수립과 함께 백이사는 급격한 쇠퇴의 길에 들어선다. 사설 조직인 백이사의 한계였다. 백이사 단원들은 군, 경찰 등 사회 각계로 흩어진다.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활동을 못하는데 뭐 같이 있을 필요성도 없고 서로도 그렇게 느끼잖아. 거기서 이제 특수한 사람만 매질 않고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마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맺은 동지들인데 (1949년) 백범 김구가 암살되었다. 실리는 보고서에서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백이사 단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안두희가 과연 백이사였을까? 그러나 백이사 단원들은 백이사와 백범 암살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나쁜 놈의 새끼, 놈의 새끼 이런 짓 했냐고만 노발대발 하신 걸 내가 봤어. 그거는 김동진 선생님. 내 형도.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말이지. 노발대발 봤어요. 그건 당치 않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백이사가 왜 백범 암살합니까? 그건 당치 않는 소리예요. 그럴 이유가, 글쎄, 그럴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서는 그분이 대통령을 시해할 그런, 하등의 그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서질 않는 얘기입니다. 설사 안두희가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었다. 약한 경찰력으로 합법적 파업을 진압할 수 없었던 미군정. 장택상은 우익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장택상이 말이죠. 그 사람 백이사 있고 지역막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무슨 대한민국 근거하지 않겠어요. 근거하려면은 이거 하다 보면 말이지 어디서 무슨 뭐 빨개들이 어디만 대구에서 폭도 일으키나 뭐 일으키나 말이지. 그건 누구의 원조 받아요. 백이사에 와서 우리 좀 동원시켜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말이야. 다 아는 거예요. 경찰의 비호 속에 미군정 3년은 우익 청년단체들의 전성시대였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서보 학생 준비연맹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직접 잡게 되면은 가서 죽이면 뭐 갖다 담을 씌워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발호가 심했습니다. 파출소 습격하고 방어하고 뭐 굉장했어요.
그때에 우리 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많이 죽여서 마파강에 떼우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들 했습니다. 그 한강에 말이야 깨어나가면 말이야 그 말에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야 사람 죽여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바로 가운데 가면 내려갔겠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이 있는 데서 말이야 보면 말이야 이 탈이 나와 있고 말이야. 솔직한 얘기가 이 남한 단독적으로 수립한 거는 우익단체에서 세계 자기를 몰아쳤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섰지. 백창섭이 염동진의 지령으로 중국에 간 것은 1947년 말경이었다. 만주 일대에 백이사 휘하의 백이군을 창설하기 위한 임무였다. 염동진이 외드마이어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백이군은 1만 5천의 사단 병력으로 구성되며 미군의 G2와 연계한 서울 본부와 목단 지역에 지역 사령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이군의 1차 목표는 장개석의 군대와 연대해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군대를 조직을 해갖고 압록강을 건너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해보자. 궁극적인 백이군의 목표는 북한의 공산군까지 공격하는 것이었다. 계획을 세운다. 기독교 목사가 아무리 기본 관계된다면도 이렇게 학종질, 그때 얘기로는 학종질을 하는 김일성의 앞제비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걸 아주 팽배했어요.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는 그 이제 가족들만 살상됐다. 내가 뭐 자랑 삼아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같은 동족인데. 강나옥의 아들이 모르지 아마 징통받은 아야. 하고 그 딸이 어깨로 해서 이 가슴을 아마 숨이 나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나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 엄청 죽었다니까. 파견된 정치공작 대원들은 거의 대부분 체포되거나 사살됐고 이성열, 조제국, 최이호 등은 남한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공작대와 백이사의 이러한 테러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 던진 충격은 컸다. 이것이 46, 7년, 8년에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고 그리고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준혁 암살, 김일성 저격의 배후인 염동진.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무슨 사람이야? 감철 같아요. 아주 저 귀공자 타입이야. 참 그 눈이 못 본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구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못 보는 사람에서 권총은 명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염동진의 신상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일본 경찰의 사찰 보고서다. 염동진은 1931년 설린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1934년 2월 25살의 나이로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했다. 독립군 장교 양성이 목적이었던 낙양군관학교는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고향 미도코로 가루
괜찮다. 이만한 청년이면 한 번 우리가 일 시켜서 좋겠다. 염동진은 이후 만주 지역의 일본 관동군에게 협력했다. 그러나 관동군에서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본군하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쪽은 다 잦아졌을 때니까 중국 사람 홍군, 중국 공산당하고의 문제가 제일 컸다고 얘기합니다. 1940년경에 관동군에서 풀려난 염동진은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31살 때였다. 하지만 관동군에게 협력했던 사실은 그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염동진의 약점이자 염동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공을 내세웠지만 이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반공의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이 땅의 해방이나 건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통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방식의 테러나 암살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월남한 염동진의 삶은 맹렬한 반공투쟁으로 일관됐다. 이날 인민당구 여운영씨, 조선공산당 대표 박근영씨, 중앙인민위원회 회장 프로현씨, 민족혁명당 대표 김원봉씨. 우선 해방 직후 남한의 정국은 좌익의 압도적인 우세였다. 남한의 좌익을 저지하며 공산화를 막는 것이 염동진의 일관된 목표였다. 공산당을 이제 불법 집단을 안 봤거든. 합법 정당으로 똑같이 봤거든요. 그걸 이제 공산당은 교묘하게 이용을 잘했지. 1947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웨드마이어 장군이 남한의 정세를 시찰하러 왔을 때 염동진은 그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염동진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 군정은 너무나도 작은 그릇인 남한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은 염동진의 제1차적인 표적이었다. 우리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사가 전반적으로 박헌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썼어요? 날 만나서 김정일 씨를 그날로 소개해서 줬어요. 조제국과 접선한 정치공작 때 김정희 일행은 김일성 저격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강연할 적엔 아무 데 가서나 동포 여러분 꼭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포 하면 수류탄 죄라 여러분 하면 이게 1~2초 만에 이게 기다렸다 던지니까 1초 내지 1초 기다렸다 던져라. 당일날 조제국은 평양역이 내려다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영화에 묘사된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 김일성의 연설이 다 끝나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아니 동포 여러분 하면 이게 탕 해야 되거든요. 이미 탕 소리가 나요. 그때 한 30분 했을게. 아니 그 중간중간 한 3분지를 기다려도 아이 뭐 탕 소리가 나요. 권총 소리가 나요. 안 나죠. 연설 중에 폭탄 투척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당일날 저격을 지휘하기로 했던 김정희가 보안소원의 추적을 받아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비겁한 새끼들 맞아. 이거 뭐 이 짜새끼들이다. 결국 김영집이 수류탄을 던진 것은 식이 다 끝나갈 즈음이었고
수류탄을 막은 노비첸코 소위는 중상을 입었다. 백구야 나살느라고 머지리 뛰는 판이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다 뛰고, 광장은 개미 새끼 하나밖에 없고. 김일성 저격은 실패했다. 연설이 끝나고 연단 위에 앉아있던 김일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김정일을 비롯한 정치공작대원과 백이사 이성열은 북한의 반공 청년들을 규합해 북한 요인 테러에 나선다. 최영건과 김치액의 집을 습격하는 데 실패하자 이어서 김일성의 외척인 강양욱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기독교 목사. 결정적인 공헌 행사 아니야. 역사적인 평가로 말이야.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은 그건 결정적으로 공헌 행사 아니고 그때 말이지 남북의 합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뭐 미국이 뭐 어떻게 하지 않냐 이와 같은 복잡한 말이 뭐를 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거지 말이야.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냐 말이야.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정국 당시의 난무한 테러는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 후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정치 문화, 이런 어떤 그 잔재라든가 영향이 여전히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어떤 테러라든가 폭력 있죠. 노골적인 방식의 어떤 폭력 이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 정치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정치의 어떤 차이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폭력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 토론이라든가 합의가 아닌 있죠. 그 물리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오늘날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 정치나 정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방식의 테러 조직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하고 가동될 수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 남겨진 아주 치명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동진의 말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김종진 씨가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6.25 직전 병상에서였다. 하지만 그도 외삼촌의 최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 상태만 똑똑했다면 6.25 때 물론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그게 완전히 우리 얘기하자면 미친 거니까 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서울대학병원 그 뒤에 이 별동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이제 기대가 나가지고 볼볼 겨댕길 적입니다. 한 2번 갔겠지만 딱 하고 내가 학생이 내가 뭘 합니까 내가 그렇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태가요? 완전히